침묵과 여백, 그리고 돌아올 자리. 말이 많았던 계절이 있었습니다. 한마디가 다른 한마디를 부르고 그 말들이 서로를 밀치며 쌓이던 시간. 누군가를 설득하려 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했고, 누군가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믿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고, 동시에 말의 한계도 느꼈습니다. 한 문장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같은 한 문장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그래서 말을 더 정교하게 다듬으려 애썼고, 더 정확한 단어를 찾으려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문장을 골라도,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상대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가닿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의 실패가 아니라 말의 본래적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마음의 전부를 담을 수 없고, 마음은 말보다 늘 조금 더 넓거나 깊기 때문입니다. 80편에서 90편까지의 여정은 그런 말의 윤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지키는 말, 공동체의 공기를 해치지 않는 말, 공정함을 담은 말,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말. 그것은 중요한 주제였고,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풍경 앞에 서게 됩니다. 말 이후의 풍경, 혹은 말 너머의 풍경.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말보다 오래 남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침묵의 품격, 여백의 존엄, 그리고 끝이 아니라 돌아올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정답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 걸어온 길의 끝에서 잠시 멈추어 뒤를 돌아보는 시간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에서의 유배 시절, 말과 침묵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분의 목민심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무견의자, 함양신기, 출처 목민심서 율기 제1조 칙궁 1.1. 묵묵히 단정하게 앉아 정신과 기운을 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관리가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것이지만 동시에 삶의 어떤 국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말을 멈추고 고요히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수양이 된다는 것. 어떤 밤에는 누군가에게 긴 답장을 쓰다가 지우고 다시 쓰다가 또 지우고 결국 한 줄도 보내지 못한 채 화면을 끄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미안함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고 해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도 마음 전체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 오해를 부르면 어떡하지? 이 표현이 너무 가볍게 들리면 어떡하지? 이 시간에 보내면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그렇게 수십 번을 고쳐 쓰다가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밤 그 사람은 답장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는 수없이 많은 문장을 썼다 지웠습니다. 보내지 않은 문장들이 화면 위에서 태어났다 사라졌습니다. 그 문장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남아 있는 것일까요? 보내지 않은 말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 말들은 상대에게 닿지 않았지만 쓴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태어났습니다. 고민하고 선택하고 포기한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상대는 그것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노력,
그 전해지지 않은 진심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다언, 무폭로, 출처 목민심서 율기 제1조 칙궁 1.3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갑자기 화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 그것은 단순히 과묵해지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내뱉지 않는 것, 말이 일으킬 파장을 헤아리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것, 그리고 어쩌면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병원 대기실에서 혹은 장례식장의 조용한 복도에서 말보다 숨이 먼저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 어떤 위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순간,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그 침묵이 무심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슬픔 옆에, 그 사람의 두려움 옆에, 그 사람의 막막함 옆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 한 잔을 건넬 수도 있고 건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시간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말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힘내,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같은 말들이 때로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 말들이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함께 있음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 나는 여기 있어라는 것. 정약용 선생님의 문장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민상자, 일동일정, 일어일목, 제하자 개사찰시모, 출처 목민심서 율기 제1조 칙궁 1.300성 위에 있는 자는 하나의 움직임과 하나의 고요함, 하나의 말과 하나의 침묵까지도 아래 사람들이 모두 살피고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관리에 대한 경고이지만 더 넓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뿐 아니라 침묵도,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고요함도 누군가에게 읽히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침묵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에도 색깔이 있고 온도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있고 따뜻한 침묵이 있습니다. 거부의 침묵이 있고 수용의 침묵이 있습니다. 같은 침묵이라도 눈빛에 따라, 표정에 따라, 몸의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침묵은 상대를 밀어냅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관계를 차단하고 벽을 세웁니다. 하지만 어떤 침묵은 상대를 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함께 있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전자의 침묵이 단절이라면 후자의 침묵은 연결입니다. 말없이도 이어지는 연결. 직장에서 분명한 불공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당하게 대우받았고 누군가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하지만 그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점심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겁함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해봤자 바뀌지 않을 것을 압니다. 오히려 자신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뭅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침묵합니다. 이 침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쉬운 답은 없습니다.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옳다고 역시 단순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침묵 속에 담긴 갈등, 고민, 무력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다시 출근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를 외치지 못한다고 해서 정의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에 침묵한다고 해서 불의에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상황은 저마다 다르고 저마다의 한계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그 견딤 자체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오해가 폭발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글 한 줄이 혹은 말 한마디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읽히고 그것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당사자가 해명하려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꼬입니다. 말이 말을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결국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해진 거지.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조용한 거야. 역시 양심이 있긴 한 모양이네. 하지만 실제로 그 침묵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절망, 더 말할수록 더 왜곡될 것이라는 체념, 그리고 그냥 지쳤다는 피로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오해는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상대가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렸다면 아무리 좋은 설명도 그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오히려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견디는 것, 시간에 맡기는 것, 그것이 때로는 더 성숙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꼭 해명해야 할 때도 있고 끝까지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말이 답인 것은 아니라는 점, 침묵이 패배인 것은 아니라는 점, 그것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족 식탁에 둘러앉은 저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입니다. 각자 바쁜 일상을 살다가 어떤 계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음식이 놓이고 숟가락이 오갑니다. 그런데 대화가 많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고 누가 굳이 침묵을 깨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각자 밥을 먹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먹한 가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바쁜 시간을 내어 여기 왔다는 것,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어머니가 국을 한 번 더 떠서 아들의 그릇에 넣어줍니다. 아버지가 반찬을 집어 딸의 접시에 올려줍니다. 말이 아니라 손짓으로, 시선으로, 작은 행동으로 전해지는 것들. 잘 먹고 있니? 많이 먹어. 건강하지? 보고 싶었다. 그런 말들이 음식에 담겨 건네집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각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채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냥 따뜻한 무언가. 그것이 침묵 속에서 오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연유발락, 비민유열, 막여단거의 부동야. 출처 목민심서 율기 제1조 칙궁 1.8 잔치를 벌이고 즐기는 것이 백성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니 단정히 거처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관리의 처신에 대한 말이지만 더 넓게 보면 삶의 태도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더 하는 것, 더 말하는 것, 더 보여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오래된 친구를 떠올리는 밤이 있습니다. 한때는 매일 만났던 친구, 모든 것을 나누었던 친구.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각자의 길이 달라지고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함이 있습니다. 더 자주 연락했어야 하는데,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라고 하면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왜 연락 안 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을 미루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 미안함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일까요?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 마음이 없다는 증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흔한 일입니다. 오히려 더 큰 마음일수록 말로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에서의 긴 유배 생활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면서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분이 쓴 편지들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조차도 마음의 전부를 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문장을 써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설명하지 못한 마음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 생각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마음이 말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은 말의 그릇보다 큽니다. 어떤 마음은 말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말로 만들려 하면 오히려 왜곡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이런 문장조차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냥 눈을 마주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정확한 소통입니다. 관계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말로 입힌 상처, 말하지 않아서 생긴 상처, 기대가 어긋나서 생긴 상처,
이해받지 못해서 생긴 상처. 그 상처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남아 있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관계도 계속됩니다. 모든 상처가 아물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안고도 걸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 가면 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모든 오해가 풀리지 않아도, 모든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도,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긴 유배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바뀌었고, 사람들도 바뀌었고, 자신도 바뀌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운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하며 저술을 이어가며 조용히 삶을 마감했습니다. 화려한 복귀도 없었고 드라마틱한 화해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정당 유독서성 사가위지청사야 출처 목민심서 율기 제1조 칙궁 1.11 정당에 글 읽는 소리가 있으면 이를 청렴한 선비라 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관리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조용한 일상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업적보다 고요한 수양, 드러나는 성취보다 보이지 않는 노력. 그런 것들이 진정한 품격을 만든다는 것. 덜 증명해도 되는 삶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고, 누군가에게 존경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은 피곤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고, 항상 성과를 내야 하고, 항상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삶도 있습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을 위해 사는 삶.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은 삶.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은 삶. 그냥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포부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꿈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엄청난 양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5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이 당대에 널리 읽힌 것은 아닙니다. 유배 중인 사람의 글이었기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글이 훗날 어떻게 평가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써야 한다고 믿었기에 썼을 뿐입니다. 그 글들이 지금 고전으로 읽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모르면서도
계속 썼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을지 모르면서도, 읽힐지 모르면서도 그냥 자신이 해야 한다고 믿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완성보다 지속의 가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완성하는 것, 마무리 짓는 것, 끝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하는 것,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하는 것, 그 지속 자체가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일기를 씁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습관처럼 아무도 읽지 않을 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기록을 매일 조금씩 씁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일기장들이 쌓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든 없든 그냥 쓰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삶의 방식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매주 같은 날 가족에게 전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를 방문합니다. 그런 작은 반복들이 삶의 뼈대가 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드러나지 않지만 견고한 뼈대.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긴 여정이었습니다. 말과 침묵, 표현과 여백, 관계와 상처, 증명과 수용. 이런 주제들을 하나씩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론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삶에 정답이 있다면 그것은 각자가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말한 것들도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작은 여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말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 자신의 말과 침묵을 돌아보는 시간, 자신의 관계와 상처를 바라보는 시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글을 듣고 있습니다. 혹은 읽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이 글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말과 침묵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살아갈 것이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특별히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 중 일부는 훗날 이름을 남겼고 일부는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그것이 중요했을까요? 제자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더 소중했을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 성취보다 관계.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침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의 태도, 스승의 삶의 방식, 스승이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말없이 전해집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뿐 아니라 스승의 침묵에서도 배웁니다. 스승이 말하지 않는 것, 스승이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은 말을 아낍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제자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백을 남깁니다. 그 여백에서 제자는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백을 남겼습니다. 그 여백은 듣는 사람의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채울지, 어떤 생각을 할지,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흘려듣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와닿지 않는 말이 나중에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영영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이 끝나고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아니, 굳이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도, 무언가를 생각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냥 숨을 쉬어도 됩니다. 그냥 존재해도 됩니다. 그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어쩌면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얼굴들이 떠오르고 장면들이 스쳐가고 감정들이 일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붙잡거나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됩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게. 정약용 선생님의 무견의자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묵묵히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 무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것.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수양이 됩니다. 그 자체로 정신이 맑아집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생산성, 효율성, 성과, 결과.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하고, 항상 어딘가로 가야 하고, 항상 무언가가 되어야 합니다.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고,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메시지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멈춤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정리되고 생각이 가라앉습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다른 방식도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가끔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싶지만 이미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혹은 연락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안함을 혼자 안고 삽니다. 그 미안함이 가끔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가지 않고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그 무게를 안고 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영원히 같은 크기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날카로움이 무뎌지고 짓누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미안함과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완벽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를, 실수했던 과거의 나를,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자기 용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혹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고 각자의 방식도 다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이 사람은 수년 전 큰 상실을 겪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가 1년처럼 길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밤에 잠이 드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픕니다. 특별한 날이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삶 전체를 삼키지 않고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픔을 안고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움을 안고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망각이 아닙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픔의 형태가 변한 것입니다. 처음에 날카로운 아픔이 둔탁한 그리움으로 그리고 조용한 기억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 존재의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상실 이후에도, 상처 이후에도, 절망 이후에도 어떻게든 계속됩니다. 그것이 삶의 힘이기도 하고 삶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고 때로는 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삶은 계속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릅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일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큰 무게라면 그 무게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글이 그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말로 해결되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게를 안고 있는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업적입니다. 화려한 성취도 대단한 변화도 없이 그냥 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이 어떤 날에는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오후가 있습니다. 해가 일찍 지고 공기가 차가워지고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풍경 앞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쓸쓸함일 수도 있고 편안함일 수도 있고 무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자연스럽습니다. 계절은 돌고 돕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그 순환 속에서 삶도 돌고 돕니다. 좋은 시절이 있고 힘든 시절이 있고 다시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종류의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계절이 계속되듯 삶도 계속됩니다. 지금 힘들어도 계속되고 지금 좋아도 계속됩니다. 그 계속됨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계절의 변화를 지켜보며 많은 시를 썼습니다. 강진의 봄, 강진의 여름, 강진의 가을, 강진의 겨울. 그 모든 계절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절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지혜일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현재의 조건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을 찾는 것. 물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은 너무 가혹해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은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야망이 있었고, 성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절을 돌아보면 성취보다 관계가 더 기억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했는가가 더 남습니다. 이 노인은 지금 조용한 일상을 삽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잠듭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깊은 만족이 있습니다. 더 원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노인에게 삶의 비결을 물으면 아마 특별한 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결 같은 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냥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삶의 거창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건너가는 것, 좋은 날에 감사하고 힘든 날에 견디고 그렇게 계속 가는 것, 그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멈춤에 가깝습니다. 이야기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이야기. 마지막이라고 해서 특별한 결론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함께 걸어온 이 길에서 무엇이라도 남는 것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이든, 한 장면이든, 한 감정이든, 정약용 선생님의 글을 따라가며
말과 침묵에 대해, 관계와 상처에 대해, 삶과 지속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문장들은 200년 전에 쓰였지만 지금도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고전의 힘입니다. 시간을 건너 지금의 우리에게 닿는 것. 하지만 그 문장들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모든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도 고민했고 실수했고 후회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지하게 삶을 살았고, 진지하게 글을 썼고, 진지하게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진지함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내용보다 태도가 전해집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 삶을 대하는 자세, 관계를 대하는 자세. 그것이 문장 너머에서 느껴집니다. 이제 정말 끝으로 향해 갑니다. 아니, 끝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백입니다. 말이 없는 공간입니다. 침묵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 여백에서 무엇을 느끼시든 그것은 각자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것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이 순간에 정답은 없습니다. 눈을 감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어딘가를 바라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쉬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내일도 해는 뜨고 하루가 시작되고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상 속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가져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 나중에 어떤 순간에 오늘 들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오른다면 그때 다시 이 자리로 오셔도 됩니다. 이 여백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돌아올 자리가 있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정약용 선생님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옴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자리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멀리 갔어도, 아무리 오래 떠나 있었어도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것. 이 이야기도 그런 자리이고 싶습니다. 떠나도 되고, 잊어도 되고, 다른 곳으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돌아오면 됩니다. 여기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조용함으로, 같은 여백으로. 그러니 이것은 작별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말이 쉬어가는 것입니다. 침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무엇이 들리시나요? 아무것도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숨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의 바람소리, 시계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 그 모든 것이 이 침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너머에 내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들이 있고, 또 다른 침묵이 있고, 또 다른 관계와 상처와 치유가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요한 밤 되시길, 혹은 고요한 아침 되시길, 혹은 고요한 언제든 되시길,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언제든.